달단양과 삼총사는 밤 공기를 가르며 급히 말을 재촉하였습니다. 재무장관 푸케의 숙소까진 약 1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달단양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혹시 푸케가 눈치를 채고 경비를 강화하지 않았을까 걱정되었습니다. 다행히 숙소 주변은 한산했습니다. 경호병사 2명이 숙소 앞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달단양은 집사에게 왕의 긴급 전갈이라고 짧게 말하고 푸케 거처로 향했습니다. 의아한 표정을 한 푸케에게 달단양은 왕명으로 긴급 체포한다고 선언하고 신속히 포박했습니다. 푸케는 소리 지르며 경호원을 불렀지만 총사들에게 제압당한 경호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푸케를 태운 마차는 전속력으로 바스티유를 향해 달렸습니다. 당대의 최고 권력자이자 왕실보다 부자였던 니콜라 푸케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푸케는 20살에 파리고등법원 판사가 되었고 35세에 파리고등법원 검찰총장, 38살에 재무장관에 올랐습니다. 푸케는 마자랭 총리와 루이 14세 모후 안도 트리슈의 총애를 받아 급속히 출세하였습니다. 푸케는 매우 탐욕스러웠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부를 최대한 끌어모았습니다. 사략선을 운영하여 네덜란드 상선을 약탈해서 부를 축적해 나갔습니다. 3,000톤의 금을 들여 부르타뉴 지방의 아름다운 섬 베리를 통째로 사서 요새화하기도 하였습니다. 푸케는 보르비콩트 성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 프랑스에서 가장 호화로운 대저택이었다고 합니다.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전을 짓게 된 동기가 바로 보르비콩트 성에 자극받아서라는 말도 있습니다. 푸케는 탐욕스러운 데다 과시욕도 매우 강했습니다. 끝없는 욕심이 많은 공분을 샀지만 마자랭 총리와 모후의 배경을 믿고 푸케는 자제는커녕 이를 과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루이 14세는 5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어린 왕을 대신하여 모후와 마자랭 총리가 섭정으로서 국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마자랭 총리 사망 이후 루이 14세는 친정체제를 차근차근 구축해 나갔습니다. 마자랭 총리는 숨지기 전 왕에게 콜베르를 천거하였으며 왕은 콜베르를 재무장관에 임명하였습니다. 왕은 오래전부터 국가 수입의 상당 부분으로 이자를 갚는데도 해마다 나라 빚이 늘어나는 현상을 기이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콜베르에게 푸케의 조사를 지시하였습니다. 콜베르는 푸케의 비리를 밝혀내고 해임을 상주했습니다. 한편 푸케는 자신의 총리 지명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왕궁으로부터 총리 지명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진 푸케는 왕과 모후의 환심을 사기로 결심합니다. 왕이 화려한 파티와 연극을 즐긴다는 점에 착안하여 푸케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가장 화려한 파티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유명한 극작가, 작곡가들을 총동원하여 발레극을 준비하였습니다. 화려한 음악, 색다른 음식 등 참가자들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화려한 파티에 입을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연극이 끝난 뒤 푸케는 로또를 실시하여 손님들에게 다이아몬드, 보석, 과자를 아낌없이 제공하였습니다. 푸케는 파티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적들을 물리치고 총리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큰 정적이 왕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왕은 대신들을 거느리고 낭트로 행차하였습니다. 푸케는 몸살을 앓으면서도 왕을 수행했습니다. 낭트에서 일정을 마친 왕은 달단양 백작을 불러 푸케의 체포를 지시했습니다. 푸케는 반역죄로 기소되어 3년에 걸쳐 법정 투쟁을 벌였으나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모후의 만류로 왕은 최종적으로 재산 몰수형과 종신형을 확정했습니다. 푸케는 탐욕스럽게 모은 재산을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20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다 65세에 사망하였습니다. 푸케의 몰락은 끝을 모르는 탐욕과 부패의 원인이 있었지만 그의 목숨을 재촉한 것은 영린이었습니다. 왕을 초청한 날 푸케는 저택 곳곳에 자신의 상징인 다람쥐와 태양 그림과 함께 자신의 좌우명인 내가 오르지 못할 곳이 어디인가? 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왕이 보라는 것이지요. 태양왕을 자처하는 루이 14세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루이 14세의 마음속은 그가 채택한 좌우명을 통해 짐작이 가능합니다.
왕의 좌우명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문구인 넥 플로리부스 임파르를 좌우명으로 삼았는데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 위에 있는 등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푸케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고개를 하는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루이 14세는 호화로운 은식기와 호화 상품이 걸린 로토의 몹시 자존심이 상해서 그날 당장 푸케를 체포하려 했지만 무후의 설득에 참았습니다. 사실 왕은 보르비콩트 성 파티에 오기 3개월 전에 이미 푸케의 체포에 서명을 한 터였습니다. 푸케와 너무나 닮은 사례가 중국 청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걸륭제 때 재상 화신의 이야기입니다. 걸륭제의 전폭적인 신임을 등에 업은 화신은 권력을 활용 막대한 부를 모았습니다. 잘 나가던 화신은 걸륭제 사후 가경제가 친정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실각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화신의 이러한 운명의 반전은 푸케처럼 단지 부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화신에게 20가지 죄목이 적용되었는데 그 중에 그의 몰락을 짐작케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가경제가 황자일 때 화신이 달려와 가경제가 후계자라고 누설한 죄가 그것입니다. 누군가의 승진 소식을 남들보다 먼저 전하는 사람의 얄팍한 심리를 이해하시나요? 가경제가 황자인 때 화신은 이미 죽은 목숨이었던 거지요. 화신은 사실 걸륭제의 신임을 믿고 너무 날뛰었던 것 같습니다. 매관 매직을 통해 엄청난 재산을 탐욕스럽게 모았을 뿐 아니라 국내외 사람들이 모두 알 정도로 황제의 버금가는 권력을 누렸습니다. 걸륭제의 80세 생일을 축하하러 열하에 다녀온 조선사신 황인점은 귀국 후 정조에게 황제가 화신을 총임하여 그 권세가 지나치게 무거워 민심이 답답해하고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매우 애둘러 표현하였지만 의미는 명확하지요. 비슷한 시기 청나라를 방문한 영국 사절단장 맥카트니도 많은 중국인들은 화신을 두 번째 황제라고 몰래 칭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소문을 가경제라고 모를 리가 없었지요. 몰수된 화신의 재산은 어마어마했는데 당시 청나라 황실의 15년간 재정 수입의 총액과 맞먹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화신의 재산은 1,320억 달러, 원화로 약 175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의 버금가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반군요, 반호. 최고 권력자와 같이 일한다는 것은 호랑이와 같이 지내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최고 권력자는 2인자의 도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것이 자식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로버트 그린은 그의 유명한 저서 권력의 법칙에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주인이 실제보다 빛나 보이게 처신하라. 그러면 당신은 권력의 정점에 오를 수 있다. 조직 내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를 꿈꾸시는 분이 있다면 반군, 여, 반, 호를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유익하셨나요?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위즈튜브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격려가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멋진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